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유진입니다. 네. 오늘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 행사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좀 내용들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는 최근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800명의 울산 시민들이 기후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과에 맞춰가지고 기후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주신 말씀 중에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제가 요즘에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우, 생각을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게 참 좋았고 아까 자기의 꿈이 기후와 관련한 활동들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 내용도 정말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녹색전환연구소는 민간연구소입니다. 민간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전환팀, 지역전환팀, 그리고 기후시민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전환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기후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돈에 관한 문제다.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은 산업을 바꾸고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재정도 필요하고 금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녹색금융이라고 해서 녹색 산업의 투자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또 있고 전환금융이라고 해서 사실 울산에는 중공업이 많잖아요.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 분야도 녹색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 분야가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전환금융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녹색금융하고 전환금융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저희 연구소도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저희 보고서를 보고 정부 정책에도 변화와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와 같이 국책 연구기관도 있지만 민간 연구소에서도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들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부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산불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이 경북 산불이 정말 큰 한국 사회의 숙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기후위기 때문에 산불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산불이 났던 경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송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광역 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가장 규모가 큰 피해이기도 했고 특히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전엔 같이 불을 껐지만 이제는 불을 같이 끄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됐기 때문에 빠르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너무 고령의 노인들은 대피하는데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최근에 사망한 분들이 다 고령자들이었다. 60대, 70대의 고령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기후하고 에너지 정책 영역 한 25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것은 기후라는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의 상황들 또는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사례들을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까지의 UNEP가 발표낸 배출 격차 보고서입니다. 보면은 코로나 때 2020년에 살짝 줄어들었던 게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속도대로 정책이 계속 간다면은 2100년경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3.1도씨가 오르게 됩니다. 제 조카가 이제 12월 25일에 또 태어나게 될 예정인데요. 걔가 2025년생이잖아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치면은 그 친구는 2100년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와, 조카가 태어났는데? 아니면 지금 막 어린아이들, 아기들도 2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지노선이 1.5도씨인데, 3도씨에 오른 지구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걸 생각하면은,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1.5도씨라는 이 선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순배출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순배출 제로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은 그것을 상쇄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죠. 보면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탄소 중립 너무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 국가와 경제 모든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가 주로 화석 에너지의 연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차 에너지의 77%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최신 데이터를 봤더니 80%가 넘었더라고요. 이 얘기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을 2050년 이전에 우리가 급격하게 벗어나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50년 이전에 이걸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엄청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국가가 140개가 국가가 넘었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탄소 중립에 관한 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약 한 2,000개 기업 중에서 한 1,000개가 넘는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까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하나 만들어질 때 CO2가 얼마 나온다라고 발표 자료 있었잖아요.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선언을 했는데 저의 질문은 그 엄청난 선언을 우리는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주시면은 자 이게 국제적으로 저도 제가 한 20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2020년도에 막 이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열정들이 쫙 올라가다가 한 몇 년째 좀 식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의 이제 완전한 또 새로운 집권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를 즈음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은 요 색깔이 중국의 배출량이거든요. 중국의 배출량인데 배출량이 이렇게 가다가 2060년에는 0으로 수렴할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배출량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배출에서 2050년 탄소 중립 그래프 그리고 EU의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년에 보면은 이 배출을 50년에 제로로 만들겠다, 60년에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그래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독일의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독일의 탄소 중립은 45년도에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부문별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국의 탄소 중립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선언을 이미 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죠? 정말 국가와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에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해는 17개 광역시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기초지자체 226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국가 단위, 광역 단위, 기초 단위 계획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세운 계획을 실행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실행을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들을 좀 보거든요. 보면은 좀 마음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계획은 수립했는데 이걸로 될까? 그리고 계획은 수립했는데 이거 실행하려고 예산은 확보했을까? 이거 하려면 사람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 일을 누가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단 마음 먹고 계획은 수립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랬을 때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틀로 세상을 보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 EU, 중국, 앞으로 세계의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정말 그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에너지 안보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가스를 한번 끊겨본 거예요. 와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지만 적정 가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에너지가 또 뭐죠? 산업을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을 통해서도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요하게 중국, 한국 정도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였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산업과 제조업을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국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해외 오염 관세법이라는 탄소 장벽을 준비하고 있고, EU는 그린딜을 계속 가면서 청정 산업딜로 청정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고, 요즘 제일 무서운 건 중국인데 생태 문명 대전환으로 지난해 녹색 전환 가속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저탄소 산업을 중국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배출권 거래 시장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난 한 4, 5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트럼프는 석탄이 청정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많이 채굴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3월 달에 미국의 전력 중 청정 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목표를 갖고 있고, 중국은 태양광 풍력이 1400기가와트를 넘어서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중국은 2030년에 피크를 친다고 했는데 올해 배출량의 피크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당한 기후 관련한 에너지와 산업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은 뭘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 상황에서 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그럼 다음 정부는 임기가 2025년에서 2030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2030년에 한국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기후 정부여야 한다. 왜? 자, 이게 한국의 배출량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50년에는 중립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제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촘촘히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점검 보고서를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 목표 너네 얼마만큼 세팅했어? 그 다음 보고서 내. 자, 올해는 2035년 목표를 내. 그리고 35년 목표를 또 점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4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데이터가 2022년까지가 최근 데이터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는 18년 대비 40% 줄여야 되는데 18년 대비 7.6% 정도 줄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임기 동안에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 세울 때는 2027년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본인 임기 동안에는 이렇게 줄이다가 다음 임기에 몰아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팔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정부는 미루지 않고 30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엔의 이 현재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음 정부는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은 2035년도에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9월 달까지 유엔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35년 목표를 어디에 찍을 거냐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40%니까 이 35년을 55%로 할 거냐, 60%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겠죠. 그러면 6월 달에 정부가 들어서서 7, 8, 9, 3개월 안에 35년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 다음 정부의 첫 번째 숙제다. 그 다음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은 지난해 여러분 기후소송 기억나세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행복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낸 핵심이 뭐냐면은 한국은 30년까지 감축 목표가 있고 50년까지는 0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31년에서 49년까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없다. 이렇게 정책이 없는 것이 미래 세대들에게 불안감과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1년에서 49년까지를 어떻게 할지를 담은 법 개정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라라는 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5년 NDC와 그리고 요 경로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31년에서 49년의 경로를 정하는 것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은 전제가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목표여야 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미래 세대의
이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목표. 그럼 그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목표를 하면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면 그런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설정을 하는 논의에 누가 참여해야 된다? 미래 세대들이 주요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이 논의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판을 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의하는 장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느끼는 기후위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기후위기. 그래서 그런 장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열릴 때 오늘 얘기하셨던 우리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하는 일이 맨날 이런 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 표는 저는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한국이 빠르게 탄소 중립이든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 많이 하는데요. 이 표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인 25년에서 30년까지 맨 위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 그리고 국제통상규제, 그리고 2035년 NDC, 그리고 이미 우리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도입니다. 하나하나가 큰 얘기라서 다 얘기하지는 않고, 자, 2030년 끝을 한번 보시면은, 저 2030년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지, 그리고 메테인을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또 약속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3배 늘리고 효율은 2배 늘리기로 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떤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들의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목표 연도를 다 어디에 세팅해 놨다? 2030년까지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정부는 저 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현재 우리나라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만으로도 향후 5년 동안 석탄 발전소가 몇 개가 문을 닫는다? 20개가 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개가 어디에 있죠? 주로 충남과 경남 지역에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20개가 문을 닫으면은 거기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더 빨리 닫아서 온실가스 감축을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제, 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한국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축을 달성할 때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들려면은 국가 재정이라든지 민간의 투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성장이 현재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탄소 중립은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해야 될까라는 게 첫 번째 숙제. 그다음 두 번째 숙제는 넘기시면은 이게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2025년과 203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또 5년 사이에도 많이 바뀝니다.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 됩니다. 4명 중에 1명이 65세입니다. 특히 여기 노령화 지수를 보면은 유소년 인구 100명당 2025년에는 이 고령화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명이었는데 정말 불과 5년 만에 유소년 인구 100명당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312명이 됩니다. 자,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기후위기 대응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안고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선 시기다 보니까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기후정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정책을 하던 사람이라도 머릿속에 한국의 경제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규모라든지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있는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제시라고 아까 민간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연구소들이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0대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정책 안에는 예를 들면은 그린 AI여야 한다. AI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녹색 산업으로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 아까 순환경제 있었잖아요.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산업을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공공부문은 2035년 탄소 중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이 뛰어들어서 이 일을 하기에는 아직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재정을 투입해서 탄소 중립 관련한 제도와 산업들을 만들어주면 민간이 그 다음에는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좀 더 빠르게 탄소 중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후 재정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으로 2030년 30%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공공펀드로 해상풍력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기후가 생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탄소 중립 도시계획이라든지 난방 분야의 탈탄소화라든지 녹색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담고 있고 다음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뭐랑 연결돼야 된다? 결국은 지역의 복지 정책하고도 연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주택에너지복지법. 저희도 이 주택과 에너지 복지를 연결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유급 휴가제도라든지 기후소득보험, 극한 기후 시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라는 것도 이런 것들도 촘촘하게 저희가 좀 담았고요. 다음. 그리고 결국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전환하고 주택 효율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지역의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30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나름의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는 많이들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런 미팅을 갖게 된 것도 대선이 끝나면은 1년 뒤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은 지자체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기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울산광역시의원이라든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기초지자체의 의원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낸 세금을 어디에 쓰이게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요즘 제가 좀 밀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를 하려면은 이제 기후 정책이 모든 정책,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재정 모든 정책의 주류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 기후수석을 신설해야 되고 통합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후경제부나 기후에너지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아까 제가 광역이든 기초든 계획은 다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의 참여와 학습을 위한 장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지 작동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요즘 정책 발표라든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면서도 우리가 이 뭔가 기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우리가 답답해하는 만큼 실현되고 구현되게 되려면은 저는 아주 중요한 게 시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런 정책들을 지지하고 원하는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2019년부터 저는 기후정책의 대안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나 산업이나 또는 지역의 전환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드는데 아주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에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발표하는 현장에서 노력해서 뭔가 한국 사회도 녹색 전환을 위한 규모 있는 정책을 이렇게 채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서 단 1년 만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생각한 게 그래, 그린 뉴딜 정책을 폭넓게 지지하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쉽게 없애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은 시민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쌓아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17,000명, 이번에는 18,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또 그 조사를 하면서 저희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조사와 지역 단위의 1,000명, 800명 정도,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조사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는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대선을 주제로 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대선을 주제로 한 조사는 이게 선거조사가 아니라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전국 단위,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지역 단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과 지역을 같이 조사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랬을 때 지난해에는 저희가 뭘 뽑아내는 조사였냐면은 기후 유권자를 뽑아내는 조사였는데요. 올해는 기후 민주주의를 컨셉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어떤 조사 항목들을 조합했을 때 이 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로 같이 돌려보고 융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총선을 앞두고 기후 유권자 조사를 한 거고요. 기후 유권자는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의 정도를 묻고, 그리고 기후 위기가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묻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평소에 내가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기후 공약이 좋아, 그러면은 그런 기후 공약이 좋은 후보에 대해서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질문을 조합하게 되면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후 공약이 우수한 후보에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게 지난해 기후 유권자가 우리나라 유권자의 33.5%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33.5%는 기후 공약에 반응을 하니 기후 공약을 내면은 당신이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기후 공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내시라 라는 의미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거고, 올해 또 조사를 딱 하려고 했더니 올해는 지난해하고 뭔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계엄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독재나 계엄이 아니라 민주적인 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 %가 되는지 그 두 개의 질문을 조합해서 기후 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기후 민주주의자들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은 거기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조한 것은 지난해는 유권자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가치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 민주주의자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고 이건 이제 전국조사는 전국의 4,48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국조사 결과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 전국조사의 그 표본 나이대 이거 할 때 나이대, 성별 그리고 지역별 가중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건 아실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도 800명을 했는데 연령대별로 비율을 인구 비례에 대해서 맞추고 성별도 맞추고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북구 그래서 울산의 지역에 비례해서 골고루 하면서도 비율을 맞춰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좀 궁금하시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국조사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기후재난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뭐였다? 폭염. 아까 이 농사 지으면서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든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발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폭염을 제일 많이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여러분 기후위기가 기아의 자산이라든지 금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영향을 받는다가 68.3%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51.6%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요? 1년 사이에 그때는 17,000명이었고 이번엔 400명 단위인데 저희가 이게 전국까지도 합쳤을 때 어쨌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수치가 꽤 높아졌다, 10% 이상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런 재난에 대한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출범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에 62.3%가 그렇다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향후 출범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두어서 대응에 나서야 된다가 57% 정도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사실 여러분 금요일 날 혹시 TV 보셨나요? 대선 후보의 3번의 TV 토론회가 있고 처음에 이제 경제, 사회, 정치 분야가 있는데 금요일 날에 사회 분야의 3개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였죠. 예. 물론 토론을 지켜보고 밤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고 저도 한 이틀 동안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기후위기를 다루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구나. 우리가 숙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TV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다음. 요즘에 그 공약 중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면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아까 그래프 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 정도 30년까지 40% 감축, 35년에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가장 빠르게 사실상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는 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35년까지 폐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 언제가 적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30년에서 40년에 대해서 41% 가까이가 폐쇄 시점으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감축 목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감축 목표라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이게 있습니다. 2024년 전력 생산에서 한국의 전 세계의 OECD 평균은 35.8%, 한국은 10.5%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21.6%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2명 중에 1명이 목표를 높여야 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적어도 국제 기준만큼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탄소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화석 에너지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 세금을 붙여가지고 거두고 그 탄소세를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대응에 쓰는 재정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응에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난번 대선에서는 대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22대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는 탄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라졌는데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거죠? 사람들에게는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가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유념히 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탄소세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시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조사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리고 원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찬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찬성과 반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건설에 대한 찬성 비중이 57.5%입니다. 예, 우리나라 시민들이 원전에 대한 신규에 대한 찬성도가 57대 32, 찬성이 더 많죠. 그리고 다만 이 질문,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에는 찬성이 48.2, 반대가 41.8입니다. 그럼 이걸 보게 되면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꺼리는 마음이 있고 신규를 지으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찬성도가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시면은 최근에 AI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모든 후보가 AI 산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AI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AI의 100조, 김문수 후보도 AI의 10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질문이 AI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그건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기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그건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나왔는데요.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 36%.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33.6%. 자, 이거는 두 가지가 다 갔으면 좋겠다. 둘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인센티브와 한편에는 규제 정책, 둘 다에 대해서 좀 비슷한 선호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기업이 알아서 조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닥 지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번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좀 빠져 있는 게 저희가 질문 중에 이걸 하나 물었어요.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6명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된다. 뭔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주거 조건, 주택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공약을 내고 있는 후보가 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국 현황을 본 거고요. 이제 울산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높게 나와? 하면서 보시게 될 내용도 있을 텐데요. 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는 중인 울주군 서생면에 4천여 명의 주민들께서 원자력 발전 유치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울산시의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을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반대가 찬성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비등비등한데요. 반대가 더 높다. 그러면 아까 전국조사 했을 때는 기억나시죠? 신규 원전에 대한 찬성 비중이 반대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이렇게 비등비등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름의 이 울산 안에서 원전에 대한 논의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반대와 찬성이 세대를 기준으로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반대 비율을 봤을 때는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53%, 그 다음 50대, 30대, 그리고 18에서 29세 정도가 높은데요. 그런데 이제 좀 여기 보시면은 60대하고 70대로 갈수록은 찬성 비중이 높다라는 이런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이 거의 78% 정도 나옵니다. 이건 저희가 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지지도는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찬성도 같은 경우에도 50대, 6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삼평리 일원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립장 건설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47.9%가 찬성하고 있고 반대가 38.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만들 때 지역에 계신 분들과 미팅도 하고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과 미팅도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심층 면접을 한다든지 또는 원인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55.3%, 반대가 33.2%로 나타났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런 이 지지도가 높은데 특히 남성분들의 찬성도가 10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심층 인터뷰라든지 정말 울산 시민들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추후 또 지역에 있는 연구소도 생겼으니까 같이 탐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오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케이블카 갈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찬성이 52%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런 수치들 저희도 1차 때부터 저희의 딜레마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해야지 원인을 알 수 있고 또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다음부터는 더 정교한 질문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내년 1월에 3차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3차 조사는 더 세밀한 질문들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질문 다음에 더 세밀한 얘기들을 같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울산 시민들의 요 방금 질문들은 저희가 울산 시민들에게만 질문한 겁니다. 울산 시민들에게만. 그런데 요 질문들은 전국 공통 질문에 대한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울산 전국에 공통 질문이 있고 울산에만 묻는 질문이 있고 바로 앞은 제가 울산에만 묻는 질문들을 해드린 거고 전국 공통 질문인데요.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 색깔이 울산 시민들이 답한 거고요. 그리고 요 색깔이 전국 시민들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불에 대한 경험도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폭염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보시면은 뭐도 높게 난다? 가뭄의 경험도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영향받는다라고 답한 분들이 전국하고 울산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리고 2023년도에 이 2023년 12월에 했을 때보다 그 15.2% 정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2024년도 조사하고 지금 조사하고 차이에 있어서 영향받는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지역을 봤더니 경북하고 대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조사가 산불 직후에 4월 7일부터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 경험치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에너지 전환 방향,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석탄 발전 줄이고 원자력 발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전국 같은 경우에도 58.8%, 울산 같은 경우에도 58.9%가 뭐라고 답하셨다? 재생에너지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자력 발전 확대가 전국은 24.8, 울산은 23.4가 원자력 발전 확대, 그리고 석탄 발전 감축이 이제 이 전국은 10.1, 울산은 10.4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전력 정책을 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는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사실상은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보다 석탄 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현재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 그것은 전국이나 울산이나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신규 원전 건설 찬성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전국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국 질문에 있어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이 57.5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이 울산도 56.3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들도 전국만큼이나 뭐가 높다? 지지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울산의 서생면 케이스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그리고 울산에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 전국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뭐가 많다? 반대가 더 많다.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교차로 질문을 해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요거 다음이 아까 제가 그대로 보여드렸던 서생면 같은 경우에는 반대와 찬성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문조사 한 문항을 보고 이건 이래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답을 할 때 어느 층위와 범위를 가지고 답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드러난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한 10명 중에 6명이 설치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다음 페이지.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다 없다 해서 있다가 11%, 그러니까 울산 시민 10명 중에 1명은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19.2%입니다. 왜 그럴까요? 울주군에 훨씬 더 설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울주군에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거고, 저희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에도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꽤 높은 거잖아요. 그럼 그 10명 중에 1명은 어디일까? 그래서 전국의 우리나라 가구 수를 대비해서 가구 수를 보면서 그 10명 중에 1명의 실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국에 베란다 태양광 설치가 30만 명 넘거든요. 그리고 발전사업자에 등록해가지고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이 17만 명 정도가 돼요. 거기 플러스해서 융복합 사업 설치자 수.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 데이터의 결과값을 보고 역으로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 설치 경험이 있다면은 그 10명 중에 1명은 어디에 속하는 몇 명들일까를 역으로 조사하는 작업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공단 통계에 잡히는 것도 있지만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보면서 우와,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의 재생에너지 경험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 높을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후나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전기요금 인상 찬성 54%, 울산 시민도 56%. 왜냐하면 이 전기요금은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조사하고 당신의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올리겠습니까? 하면은 답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네, 이런 것들 사이의 차이를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전기요금의 인상 찬성 의견 이렇게 비율별로 연령별로 저희가 좀 찾아본 거고요. 다음. 그리고 한전 부채 해결 방안에는 자구책 42%, 정부 지원 30%, 요금 인상 19%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다음.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제한. 그러니까 적정 대수를 정한 후에 차량 등록을 제한하자. 이거 상당히 큰 제한이잖아요. 근데 이 제한에 대해서도 찬성이 약 한 61% 정도 됐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기후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꽤 높게 나타나는데? 라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에 대해서도 울산 시민의 61%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고 이제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한 5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기후민주시민 누구인가?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후시민은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기후시민하고 기후에도 동의하고 민주주의에도 동의하는 사람들을 조합해서 기후민주시민이라는 걸 도출해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정의를 찾아봤을 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지속가능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기후시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다음 페이지는 그 기후시민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1에서 6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에서 6가지 질문에서 척도를 준 겁니다. 1에서 7까지를 주고 매우 동의한다,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은 매우 동의한다가 7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에서 7 정도를 하게 되면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4점, 4척도 이상인 사람들을 기후시민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몇 명? 50.9%.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시민에 속한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그랬을 때 기후시민들을 쭉 조사해 봤더니 전국 모든 연령대의 여성과 60대의 남성이 기후시민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울산에서 봤더니 이 기후시민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분이 18에서 29세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남성, 그리고 50대 여성, 60대 남성, 60대 여성 이렇게 나타났고요. 남녀 비중으로 했을 때 70세 이상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좀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50대 여성에 비해서 50대 남성이 기후시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70대 이상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고 했을 때 저희도 막 데이터가 너무 튀니까 돌려보고 했는데 저거는 아마 응답에 대한 접근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서 저게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주시민은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권, 자유, 평등,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신봉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기준들을 두고 민주주의자에 대한 스펙트럼은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정할 때 다음 질문, 이 해외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극단주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사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면은 이런 거죠. 정부 지도자는 시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 내리는 것이 더 낫다. 공직자는 공권력 행사를 우선해야 된다. 비민주적인 정부가 바람직할 수 있다. 한 사람이나 소수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국가의 질서를 보장하는 데 더 낫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점 척도 이상 되는 사람들, 특히 예를 들면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람들도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4점 이상으로 됐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것을 제외했을 때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자는 61%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민주주의 시민 전국 비중인데요. 전국은 40대, 50대 그리고 18에서 39세의 여성들이 민주시민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은 70대 이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건 나이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9세 여성,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남성, 50대 여성, 그게 조금 고령일수록
이제 민주시민의 기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좀 낮은 이 연령대는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 기후와 민주주의 둘 다의 이 퍼센티지에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36%.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지하지만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사람들이 25.4%, 기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 15%, 비기후 비민주 시민은 23.7%. 저희가 이 문장과 명명하는 거 가지고만 한 3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비기후 비민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했는데, 대략의 우리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울산은 기후 민주 시민이 34.5%, 나머지는 요 비중은 거의 비슷하고, 이 비기후 쪽이 한 2% 정도, 요 영역이 평균에 비해서 한 2%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는 생각하죠. 이 민주 시민들이 좀 더 이 기후 문제에 관심 갖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기후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게 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다음 페이지. 그랬을 때 기후 민주 시민들이 바라는 기후 정책을 대표적으로 좀 뽑아보면요. 다음 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누가 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업, 지자체, 정부, 국회 순입니다. 기업이 그나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정부, 국회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좀 박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헌법의 탄소 중립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후 시민들에 대한 이제 지지도는 이렇게 5점 척도, 7점 만점에 5점 척도 정도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 미래 세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에도 기후 민주 시민이 5.4%, 비민주 기후 시민하고도 거의 좀 비슷하게 기후 관련한 대응들은 나타난다라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과정에 피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에 7점에 5점 정도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에 정부가 규제하거나 투자하라. 기후 민주 시민이잖아요. 정부의 책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도를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이한 게 비민주 기후 시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후 민주 시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신규 건설 같은 경우에 되게 비등비등하게, 대신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는 반대하는 입장들이 더 크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이런 자료들, 저희가 이렇게 시간과 설문조사 만드는 데만 한 3개월 걸렸거든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전국의 17개 지역별로 설문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보고서가 18건이 나옵니다. 지금 각각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 지역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지 정책도 만들고 대안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달에 3차 조사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3차 조사할 때도 도와주셔라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모에 들어갑니다. 전국 기후정책 자랑이라고.
이건 뭐냐면은 좋은 사례, 정말로 해법이 되는 사례들을 널리 확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전국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목표는 9월 달에 백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이 백서를 만들 때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좋은 기후 정책을 제안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도 드리고 필요하면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취재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 백서가 9월 달에 나와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정책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연결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5월 30일 이번 주까지입니다. 지역 언론의 기후 보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리영희 재단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5곳을 뽑아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기후 취재를 할 때 400만 원의 취재 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쌓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사례를 담으려고 하는 거죠. 성동구가 반지하 전수조사를 하고 반지하 중에 홍수에 취약한 곳들은 시민들을 이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연탄 난방 할 겁니까? 난방에서도 탈탄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탄소화한 난방 사례, 연탄 난방을 없앤 사례, 이런 것들 조사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태양광으로 마을 복지에 활용한 사례, 이런 사례 조사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0% 아리백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지역 사례를 찾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청송의 무료 버스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실제 지역의 복지와 감축 정책에 활용된 사례,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전반적인 내용, 설문조사,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